2026년도 시장을 관통할 키워드 1번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공급 부족, 입주 물량 급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유동성 금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뭐니 해도 수요 공급을 결정하는 수급의 불균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당연 1순위는 결국은 공급 부족이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출발하고 또 정책도 이 문제에 초점을 두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내년에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입주 물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직방이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28%나 급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많이 줄어들죠. 2026년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7만 2천 가구라고 이렇게 집계를 하고, 이는 올해 입주 물량 23만 8천 가구의 약 72% 수준이다. 그러니까 28%가 더 줄어든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은 역시 서울입니다. 그냥 서울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서울은 얼마나 줄어드느냐? 내년에 16,000 가구만 입주할 거라고 해요. 와, 저도 이 통계를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매년 적정한 공급 물량은, 입주 물량은 약 4만 가구, 10년간 통계는 3만 5천이고 그동안 재고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어도 4만 가구 정도는 입주를 해야 이게 적정하다. 그러니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봤는데 16,000가구로 무려 48%, 그러니까 50%가 급감을 해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 아닌가요? 저거 큰일이라고 말하면서 저도 마음이 불편한데, 이러면 도대체 전세 가격은 얼마나 오를까요? 이거 예상이 안 됩니다. 물론 서울에서 살지 못하고 경기도와 인천으로 밀려가는, 유출되는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겠죠. 그러나 이 경기 인천도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27%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더 많이 줄어들게 되고 경기 인천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결국은 공급 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서울의 전세가 상승은, 급등은 너무 불보듯 뻔하다, 명약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여파가, 파급 효과가 경기와 인천으로 갈 것이다 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 얘기를 잠깐 해보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소위 규제를 하면 할수록, 특히 강남과 마용성 똘똘한 한 채는 학습 효과가 다 생겼어요. 왜냐하면 규제를 하면 이 지역에 현금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집을 더 사더라. 두 번째는 매물이 안 나오더라. 그래서 집값이 급등했다 하는 것은 과거에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충분히 학습 효과가 생겨서 내성이 생긴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것도 이번에 그대로 또 공식처럼 시장이 그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것들이 아직 이게 풀리지를 않았어요. 돈맥 경화라고 해요. 돈맥 경화. 그러다 보니까 물가도 가라앉지 않고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것들도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서울 전역과 규제 지역으로 묶인 경기도 12개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이 거의 올스톱한 상태예요. 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민간 부분에 대해서 공급이 없어요. 근데 LH마저도 지금 돈도 없고, 그동안 공급, 소위 말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한 8%밖에 안 돼요. 전국 전체 재고 물량 중에. 근데 OECD 국가는 대개 15에서 20%거든요. 유럽은 거의 뭐 스위스나 이런 나라는 공공임대 아파트 비중이 거의 20에서 40% 정도 돼요.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는 참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월세가 올라도 전세는 우리만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국민들이 주거비 부담해서 주거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끼지를 않아요. 근데 우린 그렇지가 않죠. 바로 그냥 전세가 오르면 월세 오르고, 여기에 지금 돈 없는 젊은 층들, 청년,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직격탄을 받는 거죠. 네, 그리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자기 소비가 줄어드니까 이 삶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 내수의 부진의 원인이 되어서 또 경제 전체를 위축시키는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 새 아파트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주택 재고의 30% 정도가 이게 노후주택이에요. 30년 이상 됐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새주택의 비율이 15%도 안 되더라고요. 누구나 다 얼죽신이라고 그래서 새주택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새주택 아파트는 얼마 없고 또 재건축과 재개발은 더디게 나가고 그리고 노후화된 주택이 많으니까 결국 가격의 양극화,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의 가격 격차만 벌어지고 또 결국은 새 아파트로 탈바꿈되는 한강변에 이런 재건축 아파트만 뜨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에 이 입주 물량 급감이 서울과 수도권은 너무나 당연하고 지금 상당히 큰 문제가 다가왔다 하는 것은 이미 인식하셨죠? 근데 지방에 계신 분도 지금 이 순간 좀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방도 그동안 한 4년 정도의 집값이 내리고 급락한 지역도 많았죠. 30% 이상 빠진 지역이 경기 인천뿐만 아니라 지방도 꽤 많았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상황이 달라져요. 대전환점이 올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이 그 얘기를 지금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도 입주 물량이 올해 12만 6천 가구에서 내년에는 9만 가구로 뚝 떨어져요. 28%가 줄어들어서 수도권과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국적으로 공급이 줄어들고 전세 오르고 집값이 오르는 현상은 충분히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4,000가구, 광주가 11,000가구, 충남이 10,000가구, 대구가 9,000가구, 강원이 7,800가구, 경남이 7,000가구, 대전이 6,000가구 등 전부 다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공통적으로 전반적으로 줄어든다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충청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어요. 통계를 보다 보니까 물량이 절반으로 뚝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직방의 자료이기는 한데 내년에 충청권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대전 같은 경우 입주 물량이 올해 1899세대에서 그러니까 1900세대였죠. 44%가 줄어든 6079세대로 바뀌어요. 와, 만세대를 밑돈다고 하네요. 그래서 44%가 정말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대전에 계시는 무주택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전세는 가급적 빨리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봄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전세 가격이 좀 더 떨어지면 움직이겠다, 조정을 받으면 움직이겠다 이런 생각 현명하지 않은 똑똑한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종시가 좀 문제인데요. 올해 1035세대가 입주를 했는데 내년엔 입주 물량이 전무하다는군요. 이럴 수도 있을까요? 세종시 지금 난리 났습니다. 충북도 14,010세대에서 66%, 이건 더 상황이 심각한데요. 숫자로 보면 이건 정말 극히 이례적인데요. 9,738세대가 감소한 5,072세대로 그러니까 내년에 대전, 세종, 충북 난리 났다. 근데 충남은 그래도 10,000세대 이상이다. 이래서 대전, 세종, 충북 내년에는 적어도 40%에서 66%까지 줄어들어서 전세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고 집값 상승도 상승으로 전환은 확실해졌다, 뚜렷해졌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내년에 부동산 시장에 관통할 키워드로 우리가 공급 부족, 금리 인하 기대감, 그 다음에 유동성 증가, 정책,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강화 이런 얘기들을 꼽았는데 아무래도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 법칙에 따르면
가장 큰 영향력은 역시 이 공급 부족 또는 수요 초과가 될 테인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정말 무서울이 많지, 또 충격을 받을 만큼 전셋값과 집값이 불안하다 하는 말을 드리고, 서울 못지않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지역이 내년에는 지방 중에서는 수요가 증가해서 오르는 곳은 울산과 부산, 광주 같은 이런 대도시가 되겠지만, 오히려 충청권은 공급 급감에 대한 충격이 가격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하는 말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요즘 여러 사람이 일정 기간 나눠 쓰는 공간, 이른바 공유창고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소상공인, 온라인 셀러까지 필요할 때만 빌려 쓰는 방식이죠. 이런 흐름 속에서 공유창고 사업에 진출한 기업들도 운영 인력과 협력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요. 그중 한 곳이 바로 H&K 스토리지입니다. 공유 경제와 공간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주목할 만 하겠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지역, 또 아파트 단지는 어딜까요? 이런 생각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저도 실제 통계를 보고 다소 좀 놀랍기도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강남권 그리고 마용성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워낙 언론에 이들꽃이 똘똘한 한 채라는 이름으로, 또 상급지, 저는 이걸 이제 코어 로케이션, 핵심 입지라고 하지만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데 실제 통계를 놓고 보니까 부동산원 발표 자료입니다만 가장 많이 오른 데가 분당입니다. 그리고 송파구가 두 번째, 성동구가 세 번째, 동작구가 네 번째, 강동구가 다섯 번째, 이렇게 꼽혔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강남구가 했지만 강남 서초가 했겠죠. 워낙 뒤에 실제로 상승률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분당구가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또 다른 통계를 또 봤더니 올해 그 분양시장을 봤더니 과천하고 성남은 불티가 났어요. 그러니까 높은 경쟁률로 소위 100대 1 이상으로 청약 경쟁이 마무리된 데 비해서 경기 인천은 그렇게 성적이 썩 좋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경기도와 인천은 어쩌면 서울의 베드타운이죠. 이제 광역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천과 분당 등 핵심 지역에는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청약이 과열되고 많이 몰렸나 하는 건데, 그건 다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과천과 분당의 특징을 한번 꼽아 볼게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 중강남 이론이에요. 강남의 대체 주거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값이 오를 때는 강남구와 서초구가 먼저 올라요. 출발을 먼저 스타트를 하죠. 그러나 이게 오르고 나면 최근에 1, 2개월 사이에 마용성, 이렇게 특히 용산이 먼저 오른다고 그랬죠. 요즘 성동이 빨라지고, 그리고 마포, 여의도, 목동, 그리고 이제 광진, 동작, 강동 이런 지역으로 확산이 돼요. 근데 최근에 변화 중에 하나는 이 과천이 서초 생활권에 완전히 편입된 것 같아요. 그거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것도 있고, 서초에 사는 부자들이 새 아파트, 과천이 재건축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서초에 구축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른 곳에서 온 게 아니라 과천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동일 생활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천은 이제 강남 생활권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개념을 정의하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천 살다가 서초 이렇게 강남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거는 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수평 이동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동일 생활권의 개념에는 소득 수준이 같을 것,
직업 수준이 같을 것, 교육 수준이 같을 것, 이 세 가지 수준이 부동산 교과서에는 동일 생활권을 결정하는 기준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동일 생활권은 주거가 서로 자유로워요. 이동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강남 살다가 강동만 가도 좀 이게 그 제3자 입장에서는 왜 강남에 그 가장 좋은 핵심 입지 최상위 지역에 살다가 왜 강동으로 왔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부동산이 굉장히 예민하다고 그랬죠. 부동산은 삶의 질 또는 주거의 행복을 결정하는 매우 민감한 요소예요. 그래서 사실 강남으로 가고 이렇게 우리가 똘똘한 한 채를 추구하는 이유도 그 약간의 차이가 결국은 삶의 질이라든지 만족도를 결정한다, 이런 거잖아요. 뭐 교육이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겠어요. 그러나 그게 인간의 욕망인 거거든요. 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그 욕망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굳이 찾지를 않아요. 그걸 대체 불가라고 그러는데, 이제 과천은 서초의 생활권에 편입되어 있고 거기에 재건축이 돼서 새 아파트가 들어선 게 있고, 과천의 그 정보산업단지가 기업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이게 바로 직주 근접이에요. 그러니까 과천은 베드타운이 아니에요.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 바로 직장이 있기 때문에 이 변화, 이 우리가 생각하면 미묘한 작은 변화 같지만 이런 것들이 과천의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보아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분당은 왜 올랐을까요? 분당이 오른 것도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노후 특화 도시라고 그래서 1기 신도시 중에 대장이 당연히 분당이죠. 압도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재건축이에요. 결국은 노후 특화 도시 뭐 이것도 결국은 재건축인데, 분당은 어때요? 강남에 버금가는 인프라를 가졌어요. 교육이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교통이 편리하죠. 강남으로의 접근성은 최고 아니에요? 뭐 신분당선에다가 분당선 연장선에다가 8호선에다가 너무 좋죠. 그리고 여기에 환경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편익시설, 분당의 서울대병원 같이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우리가 소위 말하면 교육, 교통, 그 다음에 상업시설, 편의시설이죠. 거기에 녹지공간은 강남을 능가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형 병원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분당으로 갔던 사람들도 강남에 살다가 신도시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제 좀 노후화되어서 강남만큼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좀 불만이랄까 속상한 일도 있었지만, 이게 도시 전체를 대개조를 하는 게 노후 특화도시 특별법이에요. 결국은 재건축이나 리모델이지만 여기에는 전체를 다 바꾼다니까, 도시를요. 이거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특별법이거든요. 그리고 여야 할 것 없이 이재명 정부는 이걸 빠르게 속도전을 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최근에 제가 알기로 순회역 부근인가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100대 1 또는 300대 1로 됐고, 여기에 벌써 프리미엄이 5억 이상 이렇게 붙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먼저 보여준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분당은 분양 걱정 없다. 그러니까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분양이 잘 된다 하는 걸 알게 됐고, 또 높은 고분양가라도 분양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강남 다음으로 위치는 확고해졌다. 강남을 능가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분당의 아파트 가격이 송파와 마포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 서초만큼은 아니지만 그 다음 레벨 랭킹에는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당은 이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여기에 강남의 재건축, 뭐 강남 재건축하면 삼총사가 있죠. 거기에 압구정 현대, 대치동 엄마, 잠실 주공 5단지. 그래서 잠실 주공 5단지와 비슷한 모양으로 가고 있다. 그런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하는 그 질문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유망한 지역은 과천에서 인접한 지역이에요. 과천에 인접한 지역이 어디죠? 예, 안양이에요. 안양. 그 인덕원이 있고 안양이 조금 내려가게 되면 뭐가 있어요? 팽촌이 있어요. 안양시, 동안구, 만안구 이쪽 좀 주목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과천을 주변으로 한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상당히 그 인접 지역까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고, 분당의 인접지 네이버훗 이펙트가 기대되는 곳이 어딜까요? 예, 바로 성남구시가지예요. 그러니까 판교동은 이미 올랐고, 그래서 갈 수 있는 데가 성남구시가지, 여기에 새 아파트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죠. 예, 분당을 못 산 사람들은. 그리고 위례신도시가 떡이 있어요. 그래서 송파와 분당 사이에 위례신도시와 성남구시가지가 자리 잡고 있다. 예, 그런 아파트. 그리고 거기에는 재건축,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되는 아파트도 좋다. 또 하나가 경기도 광주예요. 그 신현리, 초월 이런 곳들이에요. 경강선을 타고 판교로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곳에 미리 선점하는 전략 굉장히 저는 탁월하고 현명한 내 집 마련 방법이 될 거다. 세입자분들이나 이런 입장에서 또 새로 내 집 마련. 그리고 용인이에요. 용인. 용인 수지 기흥까지가 저는 분당에 아파트를 사는 입장에서는 분당을 사지 못하고 내년에 뜰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꼽고 있고, 아까 과천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좀 이제 좀 넓게 보면 뭐 광명이라든지 또 그 의왕, 시흥, 그러니까 이거는 신안산선이 내년에 이제 임박해 있죠. 본래 새로운 교통이 들어갈 때 집값 오르는 걸 보았더니 오래 전부터 오르지를 않아요. 1, 2년 전부터 슬금슬금 오르고, 사실은 본격적으로 그 반영이 되는 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얼마나 오를까요? 새로운 역이 들어서면 집값에 미치는 영향력 상관도는 15에서 23%, 약 20%가 오른다. 이런 지역들은 우리가 서울에 못지않게 앞으로 좋아지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내 집 마련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즘 여러 사람이 일정 기간 나눠 쓰는 공간, 이른바 공유창고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개인은 물론 소상공인, 온라인 셀러까지 필요할 때만 빌려 쓰는 방식이죠. 이런 흐름 속에서 공유창고 사업에 진출한 기업들도 운영 인력과 협력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H&K 스토리지입니다. 공유경제와 공간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주목할 만 하겠죠. 최근에 부동산 시장으로 도대체 어떤 자금이 흘러왔을까? 또 서울에 아파트를 사는 사람, 특히 강남을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게 좀 많이 궁금했죠. 저도 사실 내심 뭐 그럴 것 같긴 한데, 부모 찬스를 이용했다든지 또 아무래도 고연봉자 이런 사람들이 특히 30, 40대가 샀다고 하니까 뭐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국토부가 주택매매 자금 조달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를 좀 내놓았는데요. 많이 흥미롭습니다. 결론이 뭔가 30, 40대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니까 주식을 팔아서 부동산으로 옮겨온 자금이 1조 6천억 원이나 되더라. 뭐 그런 지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참 이게 흥미롭지 않아요? 예, 그래서 봤더니 이 소위 6.27 대책 이후에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자료거든요. 1년간 자료 아닙니다. 예, 봤더니 특히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 상구,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구에만 도대체 얼마? 약 7천억 원이 흘러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금의 대부분은 뭐라고요? 주식 팔은 돈이더라. 그러니까 부모 찬스 우리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주식 판 돈이 좀 더 안전한 자산이 된 부동산으로 넘어왔다라는 겁니다. 국토부가 현재 자금 조달 계획서 요 내용도 좀 중요한데 살펴봤더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강조가 됐죠. 최근에 6억 이상의 대출을 받거나 15억 이상의 집을 산 경우는 자금 조달 계획서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데 예전처럼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냥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써서는 안 돼요. 지금 중요해요. 예금인지 아닌 예금, 그 다음에 주식과 채권 매각 대금, 증여 상속, 부동산 처분 대금, 그 다음에 대출을 받았다면 어느 금융기관에서 얼마만큼 대출을 받았다.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이 생겼다면 임대보증금. 이렇게 자금 조달한 상세 내역을 출처부터 시작해서 금액을 그 증빙과 함께 소상하게 밝혀야 돼요. 요거 좀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드러난 게 뭐예요? 30, 40대가 집을 가장 많이 샀다. 이게 그리고 30, 40대의 자금 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 주식을 판 돈이 지금 많았다. 그게 1조 6천억 원이나 되더라 라는 게 지금 통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 자금이 얼마나 주택 매수 자금으로 들어갔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봤더니 7월과 8월에는 3.47%였는데 이게 코스피가 많이 올라간 그런 이후 시간에는 9월이죠. 4.18%까지, 그리고 10월에는 4.9%, 그러니까 5%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서 집을 산 사람이 많았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누가 집을 그러면 많이 샀느냐 봤더니 30, 40대가 집을 많이 샀다 하는 것은 아시죠? 보통 우리가 30대가 집을 살 때 비중이 제가 거의 한 40%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40대는 약 25%, 그리고 20대 이렇게 집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30, 40대가 집을 산 걸 봤더니 주담대를 이용한 금액도 좀 흥미롭게 나왔어요. 30대는 집을 살 때 이게 이제 2025년 2분기와 2025년 3분기로 좀 구분을 해서 이 자료가 나왔는데요.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 미묘한 변화를 알 수 있어요. 30대는 2025년 2분기에는 2억 약 6천만 원을, 그러니까 주담대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샀는데 2025년 3분기에는 이게 약 2억 9천만 원으로 뛰어요. 이게 이제 주식이 오른 거와도 관련이 있겠고, 그래서 이게 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40대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2억 3,3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게 2억 4,600만 원으로 이렇게 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집값이 올랐으니까 대출도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주식이 올라서 주식 자금이 대출로 옮겨갔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결론은 최근에 주택을 살 때 보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많이 지금 조사가 나온다. 그러니까 대출을 6억 초과 받았을 때 또는 15억 이상 아파트를 사면 자금 출처 조사, 자금 조달 계획서는 의무화되어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도대체 연끌하는 사람들은 목적은 뻔하죠. 그렇죠? 집값이 더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그 공포감, 패닉 바잉이죠. 이런 현상에 의해서 집을 샀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고, 오히려 주식이 좋을 때 이때 주식을 팔아서 부동산으로 유입된 자금이 뭐 1조 6천억 원이나 되고,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결국 20, 30대가 주식 자금과 주담대를 이용해서 집을 산 사람이 많았고, 결국 이들이 어디를 샀는지 봤더니
주로 강남을 샀더라. 강남과 마용성 똘똘한 한 채였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동안 추정만 했지 이렇게 통계나 자금의 이동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여러 사람이 일정 기간 나눠 쓰는 공간, 이른바 공유창고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개인은 물론 소상공인, 온라인 셀러까지 필요할 때만 빌려 쓰는 방식이죠. 이런 흐름 속에서 공유창고 사업에 진출한 기업들도 운영 인력과 협력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H&K 스토리지입니다. 공유경제와 공간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주목할 만하겠죠. 여러분,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는 방정식이 있을까요? 소위 성공법칙, 성공공식이 있을까요? 저는 이 원칙을 찾았는데요. 실패하지 않으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혹시 내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축적하거나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혹시 내가 실패하는 부류 유행에 해당되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볼 때 불변의 법칙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하려고만 하지 말고 적어도 실패하지는 말자.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 아닌가 해서 오늘 실패하는 사람들의 5가지 유형, 제가 관찰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설명을 할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혹시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을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개선을 하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집을 살 때 실거래가만 보고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거래가만 보고 하면 현재의 가격이 얼마인가는 알 수 있겠지만 여기에 내재 가치를 몰라요. 자, 이 말을 한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가치가 가격을 결정해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는 말을 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땅 위에 높은 용적률로 건축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눈으로 보이는 게 뭐예요? 건물 공간만 보여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에는 토지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보면 대지 지분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살 때 아파트가 몇 평입니까? 이것만 보면 안 돼요. 34평, 25평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대지 지분을 함께 보라, 이 말인 것이에요. 엄청 중요한 얘기죠. 왜요? 땅값과 건물. 근데 토지는 특성이 뭐냐면 영속성의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안 돼요. 영원해요. 영원성이라고도 하고. 근데 건물은 감가상각이 돼요. 보통 30년이 되면 건물의 가치는 회계장부상 잔존가치가 제로로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값과 건물 가격을 합하고 여기에 이제 일정한 마진이 있어서 분양가가 결정되겠죠.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지금 가격에는 건물이 감가상각된 가격, 그러니까 구축이나 오래된 것들은 가격이 안 오르는 이유가 건물 감가상각 때문이고, 또 대지 지분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지역에 A와 B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재건축하게 되면 이걸 확실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더니 A와 B가 같은 34평이야. 이 가격도 3억이 비슷해. 그런데 건물이 좀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뭐죠? 재건축이 곧 다가오거든요. 그때는 건물은 철거되고 건물의 가치는 제로로 바뀌고 재건축할 때는 땅만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거래가가 싸니까 그걸 산다든지, 또는 A, B 중에 동일 지역에서 건물이 좀 좋으니까 그걸 산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은 뒤에 가서 미래에서
성공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토지는 건물과 토지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두 가지 성격이 전혀 다르다. 토지는 영원불멸한 반면에 또 희소 가치가 있죠. 건물은 결국 감가상각돼서 사라진다. 토지 가치도 함께 볼 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는 겁니다. 주관적인 생각이나 동물적 감각에 의존해서 집을 사고 파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말하고 비슷한 건데 주관적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좋더라. 이거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실패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유로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너무 말을 많이 앞세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객관적으로, 물론 주택은 사기도 좋고 살기도 좋아야 되죠. 그러니까 다만 투자 가치를 고려해서 그 중에서 내가 살고 싶은 집,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거 가치, 주거 만족도가 높은 아파트를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꼭 질문을 또 세 번째 부류는 앞으로 1, 2년 집값이 어떻게 되는가, 내년 집값이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면 그렇게 묻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집을 사면 보통 평균 보유 기간이 10년 정도 돼요. 10년에서 11년. 전세는 3, 4년 정도 되고요. 그러면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그런 비중이 높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주거 환경, 정주 요건도 좋아야 되지만. 그러면 1, 2년 오르고 그 다음에 내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부동산은 장기 투자제라고 그랬잖아요. 또 사이클이 있어요. 5, 6년 오르면 4, 5년 내린다. 이 사이클이 최근에는 상승은 4, 5년으로 하락은 3년으로 짧아지는 경향이 있는 게 최근에 좀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1, 2년을 앞에 바라보고 사는 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죠. 내가 사는 기간 동안 적어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한번 오르면 5, 6년 오르고 강남 같은 경우는 5, 6년 동안 2배 평균 올랐다, 이런 통계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우리의 시각은 5년 정도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5년 정도 오르면 그 다음에 이제 내리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5년 오르고 내리고를 그대로 다 감안해서 10년 정도 가더라. 오늘 저 말 아시겠죠? 그래서 1, 2년 앞으로 단기적인 시간으로 집을 사면 성공하기 어렵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현재 가치만 보고 집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이러면 안 돼요. 자, 이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 밸류가 프라이스를 결정한다 하는 건데 결국은 땅값 그 자체가 가치거든요. 건물은 요즘 새로 지으면 아파트는 약 한 1,100만 원에서 1,15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40억이면 그 건물의 가치를 빼고 나면 34평 해봐야 1,000만 원이면 3억 4천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양지차예요. 그리고 이걸 아는 사람은 재건축 아파트를 살 수가 있어요. 건물의 가치를 보지 않고. 그래서 미래 가치를 보라, 이 말입니다. 자, 지금 현재 가치는 100% 현재 가격에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비싼 거는 이미 가치가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근데 앞으로 가격이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 가치가 있을 때 가격의 변동이 생겨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하철이 들어선다든지 여기에 대규모의 그 문화원이나 백화점이나 호텔이 들어선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백화점이 들어서고 이것도 다 상승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통망이 좋아지거나 백화점이 들어서거나 좋은 학교가 들어서거나 이런 미래 가치가 생길 때 이게 미래의 가치에 의해서 미래의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좀 이해되신가요? 네, 그래서 집을 살 때는 현재 상태만 보지 말고 미래에 일어날, 이걸 이제 도시계획의 변화라고 그래요.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보통 땅값이 15에서 23% 정도 오르고 그게 결국은 집값을
올리는 가장 동인이 되고 상승 동력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의 건물 가치만 본다라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대지 지분은 아주 적은데 이게 지금 오피스텔, 주상복합이 여기에 좀 해당이 돼요. 무슨 말일까요? 무슨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지어서 아파텔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거의 1000%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상복합 아파트를 살 때 주의할 점, 실패하는 이유인데 뭐예요? 지금 타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재건축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뭐 안으로 건물은 리모델링 되지만 결국은 오래되면은 건물은 낡을 수밖에 없고 노후화 되잖아요. 그럼 리모델링은 하든지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은 거의 불가능해요. 리모델링은 가능하겠죠. 그 재건축을 해야 경제적 이익이 훨씬 커지잖아요. 부가가치가.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을 살 때는 오피스텔, 특히 이 주상복합 이런 걸 살 때는 대지 지분을 함께 보아라. 재건축이 가능한가 여부를 여기서 결정짓는다. 그래서 이 5가지 부류가 우리가 가장 부동산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실거래가만 보지 말라. 지금 실거래가는 눈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가격이고 그 내재에 숨어있는 내재가치, 토지가치 이런 가치를 함께 보아달라. 지금 토지가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혹시나 실거래가에 거품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 하는 걸 얘기를 드립니다. 가격이 싸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또 비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 내재가치 대비 그러니까 토지가치와 건물가치를 분해해 보라. 주관적 생각, 동물적 감각 딱 보면 압니다. 이런 얘기 좋지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여러 다른 사람의 객관적인 이런 판단, 뭐 감정평가사나 부동산 전문가가 좋겠죠. 고견을 듣는 게 좋습니다. 1, 2년이 아니라 5년에서 10년 앞을 내다보아라. 현재 가치만 보지 말고 미래 가치. 미래 가치 어렵지 않다 그랬죠? 네, 인구가 증가하냐, 소득이 증가하냐, 인프라가 확장되냐. 인프라라 그러면 교육 인프라, 상업 인프라, 산업 인프라. 그리고 여기에 이 지역 변화를 이끌 요즘 같으면 재건축 재개발 재정비 계획이라든지 모아타운 모아주택 계획 같은 거 신통 계획이 있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특히 이 건물만 번지르한 것 사지 말라. 결국 10년 20년이 되면 건물의 가치는 없어지고 토지만 남는데 오피스텔 8평 중에 대지 지분이 1.5평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재건축이 가능한가.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은 20년이 넘은 것은 절대 피해야 될 수도 있어요. 요즘처럼 집값이 오를 때는 동반 상승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다. 자, 이 5가지 부류에 여러분이 해당이 된다면 여러분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반대로 하면 성공 비법, 실패하는 유형의 5가지, 거기에서 우리는 성공하는 법칙 5가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여러 사람이 일정 기간 나눠 쓰는 공간, 이른바 공유창고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개인은 물론 소상공인, 온라인 셀러까지 필요할 때만 빌려 쓰는 방식이죠. 이런 흐름 속에서 공유창고 사업에 진출한 기업들도 운영 인력과 협력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H&K 스토리지입니다. 공유경제와 공간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주목할 만 하겠죠. 최근에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랄 만한 또 어느 정도는 예상은 가능했지만 생각보다 심각한 통계를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월세 가격도 역대 최고치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니까 1월부터 11월까지 월세 가격 상승률이 아파트, 연립, 단독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좀 놀랍지 않으세요? 예, KB부동산의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도 조사 이래 최고랍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월세 사는 사람들이 누구죠? 네, 주로 젊은 청년들, 신혼부부들 이런 사람들일 텐데요. 무주택이면서 이제 사회 초년생 그리고 또 결혼도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 사람들이 월세살이로 내몰리고 있다. 예,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또 좀 살펴보니까 하필이면 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딱 6월부터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해석은 좀 과한 것이고 6월에 0.29, 29%, 7월에 0.29, 9월에 0.33, 10월에 0.64, 11월에 0.63. 지금 아마 12월도 월세는 계속해서 상승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결국 약 3.3%가 올랐다라는 거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2%인 점을 감안하면 3.3%는 꽤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얼마나 되냐면 148만 원, 약 150만 원이라는 거예요. 2016년에는 90만 원이었는데 지금 2016년보다 거의 이제 10년 만에 약 63% 올랐다는 거예요. 유럽도 그렇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월세가 10년 만에 60%가 올라요. 급여는 이렇게 오르지, 월급은 오르지 않았는데, 물가도 이렇게 오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월세살이 하는 특히 지옥고라고 그래서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월세 증가에 따라서 월세 부담 그리고 또 월세살이 하는 주거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게 커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늘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대응 전략을 짜라는 얘기를 쭉 이 3단 농법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월세는 앞으로 어떻게 돼요? 네, 계속 오릅니다.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우리 와고TV에서 수없이 설명했죠.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월세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공급 부족으로 월세가 오를 수밖에 없고 월세는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포함해서 공통적으로 다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에 지금 아파트의 월세가 148인데 이게 원룸에는 68만 원 정도라는 게 나온 게 있거든요. 그리고 강남은 이제 98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벌써 원룸도 1.5룸 포함해서 이제 거의 강남 같은 데는 100만 원 시대가 열렸는데 이게 굉장히 비싼 듯해도 글로벌 도시와 비교를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300~400만 원 한대요. 그리고 뉴욕 같은 데도 방 하나에 월세가 3,000불. 우리 같으면 아파트 아니에요. 빌라 같은 다세대 다가구 그런 방인데 월세가 그렇게 비싸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서울은 주택도 부족하고 돈 없는 젊은이들, 사회 초년생들은 결국은 전세 대출마저 막히니까 결국 월세로 내몰릴 수밖에 없고 월세의 가속화 현상에서 월세 부담은 더 늘어난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오늘 대안으로 빌라를 또 대안투자처로 주거처로 추천합니다. 오피스텔 빌라가 좋습니다. 근데 오피스텔도 이제 너무 낡은 것은 안 된다고 그랬죠. 우선 오피스텔이나 빌라에 젊은 층들이 주로 살기 때문에 노인들 말고 이 직주 근접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심권에 도시의 중심부에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30분 이내가 가장 좋다고 그랬죠. 출퇴근 시간에. 그래서 도심권과 가까운 서울에는 도심권이 강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용산까지 그 다음에 여의도 영등포 하나 그 사이에 마포가 있죠. 또 하나가 강남 서초 송파 그래서 이게 테란로와 강남대로 중심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 직장과 가까운 곳에 있는 빌라는 사도 돼요. 물론 역세권이죠.
그런데 이 빌라도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하는 신통기획, 그 다음에 도심복합개발, 좀 용어가 어려우면 한번 좀 인터넷에서 공부를 해보세요. 모아주택, 모아타운. 그러니까 이왕이면 모아타운 같으면 노후도가 60%거든요. 30년 이상 된 그 낡은 곳들이 되어 있는 역세권에 이런 곳들이 좋아요. 그래서 노후도가 높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개발이 가능한 곳들이 좋다. 또 하나는 이미 재건축이 되는 대단지 재건축 추진단지의 옆에 있는 연립주택, 빌라, 오피스텔은 참 좋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오르면 동반 상승할 수 있고 또 재건축 같은 것들이 되면 이주 수요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 가격이 오르는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조건만 잘 지킨다면 여러분 빌라도 좋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제 그 힐하우스가 떠요. 외국처럼. 그러니까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언덕벽이 다 올라가기 귀찮다고 우리나라는 싫어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조망권 때문에 좋다고 그래요. 제가 이전에 뭐 후암동이나 부암동 뭐 이런 거 많이 추천했는데 뭐 용산, 마포 또 한강변 주변에 많잖아요. 그런 쪽에 있는 빌라도 사실은 앞으로 월세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이제 조망권이라든지 또 그런 면에서 희소 가치 면에서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 여러분 월세로 내몰린다고 해서 실망만 하고 원망하지 말자. 우선 내가 살 수 있는, 잘 사면 아파트로 대변신할 수 있는 빌라를 1, 2억 정도로도 살 수 있는 곳을 찾아보면 꽤 많다. 저는 영등포와 청량리 많이 가보라고 임장활동하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거든요. 벌써 어떤 사람은 하나 찾았다고 구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빌라는 오피스텔은 가지고 있어도 5억 이하는 1주택, 그러니까 무자의 예외로서 말하자면 분양 자격을 잃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다 감안하면 분양은 또 청약한다고 해서 가점도 있고 추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조건이 복잡하잖아요. 뭐 신혼부부 다자녀 그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기 신도시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셋값, 월세가 무섭게 오를 때는 서울이 가장 유망하다. 도심권 위주로 빌라라도 조건 4가지만 잘 충족한다면 여러분을 지금 무주택자의 서름에서 고통에서 벗어나서 주거비를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요즘 여러 사람이 일정 기간 나눠 쓰는 공간, 이른바 공유 창고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은 물론 소상공인, 온라인 셀러까지 필요할 때만 빌려 쓰는 방식이죠. 이런 흐름 속에 공유창고 사업에 진출한 기업들도 운영 인력과 협력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요. 그중 한 곳이 바로 H&K 스토리지입니다. 공유경제와 공간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주목할 만 하겠죠?